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모진 시집살이도 이겨내며 힘들게 아들 셋을 키웠더니 늙고 나이 들었다고 며느리들에게까지 푸대접을 받게 된 오늘의 사연자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식들 앞에서 폭발해버리셨다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이제는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까마득하기만 한 지난 젊은 날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조금의 쉴 틈도 없이 일만 하며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게는 한치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누구나 다들 그렇게 살기도 했었고 주변의 어른들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했으니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느덧 칠순이라네요. 아직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못 해본 것도 너무 많은데 어느새 이렇게 쭈그렁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학창시절부터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네에서 유명한 골칫거리였죠. 저는 동네 시장통 바로 입구에 정육점집 5남매 중에 맏딸이었습니다. 위에 오빠가 하나 있었고 밑으로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가 있었죠. 오빠는 그 시대의 보통의 장남들과 마찬가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했지만 저는 그 시대의 보통의 장녀들과는 달랐습니다. 맨날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저도 나중에 들어 안 것이지만 그 당시 정육점집 딸 장녀 하면 시장통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제가 동네에서 나름 유명인사였답니다. 큰 사고까지는 아니었지만 많게 적게 은근 자질구레한 사고도 좀 치고 다니긴 했거든요. 한 번은 동네 친구들을 몽땅 데리고 토끼를 잡겠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토끼가 많다니까? 여기에 양계장 할아버지 되게 무서워. 우리가 토끼 잡아주면 할아버지도 좋은 거지 뭐. 야, 저기 다! 안 돼! 야, 나가지 마! 문 열렸어! 징그러! 그때는 도대체 그런 게 왜 재미있었을까요? 토끼를 잡겠다고 남의 집 양계장에 숨어들었다가 날뛰는 닭들을 보고 놀라 도망치다 양계장 문을 다 열어놓고 나오는 바람에 닭들이 밖으로 튀어오르고 날아가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양계장 할아버지 댁에가 사과를 하고 잃어버린 닭값까지 치르셨어요. 저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 된다니까.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돌담이를 건너냐? 할 수 있다니까. 내기 할래? 한 번은 아버지의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개울가에 돌담 위를 건너보겠다고 친구들 앞에서 온갖 허세를 부리다가 그대로 고꾸라져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머리는 멀쩡했지만 팔다리가 다 부러져 한 달은 넘게 학교도 못 간 적도 있었죠. 너는 도대체 고추를 달고 태어났어야 했는데 잘못 태어난 거야, 뭐야? 엄마, 잔소리 들으니까 더 아픈 것 같아. 돌담 위에 자전거 끌고 올라갈 때는 이런 사달이 날 줄 생각도 못했어? 어머니는 항상 아들 둘에 딸 둘 이렇게 넷을 키우는 것보다 저 하나 키우는 게 더 힘들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제가 심하긴 했던 거겠죠. 당시에 동네 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걱정이 됐는지 아무래도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몸에 열이 많아 그런 것 같다면서 당장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하셨대요. 안 그러면 열을 주체하지 못해서 또 사고를 치고 다닐 거라면서요. 태권도? 그래, 너희 학교에 태권도부 있다며. 어차피 공부도 안 하는 거 운동이라도 좀 해봐.
엄마는 뜬금없이 학교 태권도부에 저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아이 중 여자아이는 저뿐이었죠. 그래도 매일 아침 모여 운동장도 뛰고 스트레칭도 하다 보니 그렇게 연습을 해도 안 되던 다리 찢개가 어느새 단번에 쭉 찢어지더라고요. 물론 태권도도 좀 한다고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진 않더군요. 오히려 학교 대표라고 적힌 도복을 입고 다니다 보니 괜한 시비에 휘말려 다른 학교 학생들과 다투는 일까지 생겨버렸고 결국 부모님이 학교에까지 불려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운동시켜놨다니만 이제는 아예 쌈박질까지 하고 다녀? 걔들이 먼저 시비 걸었다니까요. 머리끄댕이는 네가 먼저 잡았다며. 뭐? 꽁꽁 언 수도 호수나 연탄 찝는 쇠꼬챙이로 맞아본 사람은 저희 집 5남매 중에 제가 유일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사고를 좀 치고 다니긴 했죠. 그러다 제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 고등학교 졸업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에 특별히 어디가 안 좋으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가족들 모두가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 5남매도 5남매였지만 아버지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을 가게도 열지 못할 정도로 누워만 계셨으니까요. 당시에 오빠는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마치자마자 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아침에 제가 가장이자 엄마 역할까지 해야 할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어머니를 잃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말이에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쌀은 진작에 다 떨어져 있었고 동생들 육성회비 줄 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벌쩍 들더군요.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가게 문만 열고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절로 고기가 팔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냉장고에 잔뜩 쌓인 썩은 고기들과 묵은 때를 청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더 가게를 문을 닫고 정육점 안을 쓸고 닦아댔어요. 청소가 쓸데없는 잡생각을 해치우는 데는 최고였죠. 손이 쉴 틈 없이 바쁘다 보니 마음도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새 가게처럼 싹 정리가 끝날 때쯤 아버지가 정육점에 나오셨더라고요. 이걸 혼자 다 한 거야? 한다고 했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잘했네.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버리나 했는데. 바짝 마른 얼굴에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시며 제 손을 잡아주시는 아버지는 여러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아버지보다 더 낫구나. 앞으로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자꾸만 제게 대견하다고 다 컸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어머니의 장례 내내 눈물도 참고 계셨으니까요. 정육점이라는 게 생각보다 할 일이 굉장히 많더군요. 지금까지 어떻게 아버지 혼자 이 많은 일을 다 해오셨을까 싶을 정도로요. 아버지는 직접 경매에 나가 낙찰을 받고 곧바로 독축업자한테 맡겨 고기를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들어오면 일일이 부위별로 다 잘라서 보관해야 했죠. 아휴,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네. 힘도 힘인데 이게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맛도 천차만별이야. 엄청 세심하게 작업해야 돼. 이제 갓 20살짜리 여자애가 하기에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1, 2년은 그냥 잘린 고기를 비닐에 넣고 돈 받는 일만 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도저히 정육이니 발골이니 제게는 쉽지 않더군요. 아버지는 어린 딸이 매일 냄새나는 고기나 만지고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만 상대하고 있는 게 안타까우셨는지 툭 하면 하루라도 빨리 제 갈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골빈 놈이 고기나 자르는 여자를 색시로 데려가겠어. 나 결혼 안 할 건데? 아버지랑 평생 같이 살 거야. 아이고, 그런 징그러운 소리가 어딨어. 하지만 아버지 곁에서 함께 일을 하면 할수록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고된 일을 일평생 성실하게 불만도 없이 저희를 위해 해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가게를 열심히 운영했고 저를 닮지 않아 공부를 곧잘 한 동생 셋을 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당시에 동네에서는 한 집에 한두 명 대학 보내기도 다들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저희 집은 셋을 연달아 다 대학에 보냈으니 아버지는 그게 평생의 자부심이었죠. 동생들 대학 졸업장을 가게에까지 걸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리고 큰오빠가 결혼해서 새 식구도 들어왔습니다. 새언니가 보기에는 제가 매일 가게에만 있고 동생들 뒤치다꺼리만 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자꾸만 제게 중신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떤 남자가 저와 선을 보겠냐며 계속 거절했는데 새언니는 마침 자신이 일하는 미용실에 단골 손님 하나가 아가씨처럼 강단 있고 생활력 강한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그러더라니까요. 네? 돈 많은 줄 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만나보라니까요. 인물도 훤하니 잘생겼어요. 그래. 네가 빨리 시집을 가야 동생들도 다 가지. 위에서 언니가 맡고 서 있으면 되겠어? 제가 빨리 비켜줘야 동생들도 시집을 간다는 아버지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기야 했지만 저는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도 아가씨가 정육점을 한다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닌데 지금보다 40년도 더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남자든 그 부모든 절대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저랑요? 전 여자가 내숭 떨고 깨작깨작 먹는 거 너무 싫어요. 식사도 복스럽게 잘하시고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게 딱 제 스타일이에요. 제 얼굴 어디에도 돈 있는 티가 날 리가 없었고 억지로 나온 자리라 제대로 눈 한번 마주치질 않았는데 남자는 도대체 제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거칠고 쏘아대는 제 말투가 마음에 든다면서 정식으로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참 특이한 남자다 싶었습니다. 저는 우선 그 자리에서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웬 떡인가 싶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새언니의 말을 믿지 않고 나간 자리였는데 남자의 인물이 꽤 괜찮더라고요. 키도 훤칠하니 크고 눈, 코, 입, 이목구비도 아주 시원시원했습니다. 그런 남자가 정식으로 만나보자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역시나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남자야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둘이 서로 좋으면 그만 아니냐 했지만 남자의 부모님은 반대하셨죠. 우리더러 지금 백정집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이란 말이냐? 어머니, 지금 시대에 정육점을 보고 백정이라뇨.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어디 여자가 할 짓이 없어서 칼 드는 일을 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도와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에요. 뭐라 하실 게 아니라 대견하다고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여자가 뭘 보고 배웠겠어.
저도 나이라면 먹을 만큼 먹었지만 백정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고기를 써는 일을 한다고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백정이라뇨. 아니, 백정집 딸내미라고 하셨으니 저희 아버지를 대놓고 욕하신 거였죠. 저도 그런 집엔 절대 시집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시집이고 뭐고 안 가도 그만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저런 몰상식한 집안에 들어가 온갖 구박을 받으며 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왜 그래? 속 안 좋아? 아, 왜 이러지? 평소 같으면 금방 다 해치워버렸을 돼지고기를 도저히 손도 대질 못하겠더라고요. 속이 너무 메스꺼려서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죠? 네, 제가 임신하고야 말았습니다. 결혼도 안 한 말쑥한 처녀가 애를 가져버린 것이죠. 저는 부모님의 반대고 뭐고 간에 제 임신 사실로 인해 속전속결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식을 올린 건 아니었으니 지금 말로 하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거였죠. 워낙 아무 준비도 없이 하게 된 결혼이라 그냥 무작정 남편네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함께 말이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실 테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육점 일도 계속하고 싶었고 저를 별로 예뻐하시지도 않는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생각을 하니 벌써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난 아이 낳고도 정육점 일 계속하고 싶어. 낳기 전까지는 몰라도 낳고 나서도 계속하겠다고? 정육점 안에 작은 방도 하나 있고 아버지 집도 가게에서 가까우니까 내가 애 데리고 나가면 되지? 부모님이 허락하시겠어?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안 그래도 시부모님께서는 아이부터 갖고 집에 들어온 것도 못마땅해 하시는 상황에서 정육점 일까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남편도 물어보기 무섭다고 하더군요. 말이 되니? 임신한 여자가 매일 칼 들고 고기를 자르는 게? 꼭 정육점에 있다고 고기만 자르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 하시기에 힘든 일도 많아서 아이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시집 왔으면 이제 출가 외인이지. 너는 왜 자꾸 그렇게 친정 얘기를 하니? 왜? 아버지가 힘드시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거봐,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가 설마 임신한 딸내미를 부려먹고 싶겠니? 저는 결국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니, 아이를 낳고도 정육점 근처에는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애 보고 살림하고 시부모님 눈치만 보느라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죠. 거기다 저는 애는 또 왜 그렇게 잘생기는지 쉴 틈 없이 연달아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쉬지도 않고 꼬박 10년가량을 애만 낳고 기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그맘때쯤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정육점에 있던 시장에 큰 불이 난 것이었죠. 저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 그 길로 바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여길 뭐하러 왔어? 다행히 장사가 다 끝나고 늦은 밤에 불이 나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 입구 쪽에서 불이 난 탓에 아버지의 정육점에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필 불이 나도 고기 들어오자마자 불이 나서는 저거 다 아까워서 어쩌냐. 지금 그게 문제야? 난 아버지 다쳤을까봐 얼마나 놀랐는데.
아버지 말대로 피해 금액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정육점도 못 해먹겠다며 아예 가게를 포기하실 것처럼 구셨지만 그 속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육점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이 낳고 시집살이 하면서 아이들도 이만큼 키워놨으니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한 번 해봤는데 2번은 못할 것도 없었어요. 사고야 또 치면 그만이었죠. 저는 시부모님께 비밀로 하라며 남편을 입단속을 시키고 무작정 돈이나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여자였습니다. 정육점과 한쪽에 식당까지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게를 덥석 계약했고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죠. 아버지는 정육점을 그대로 하시고 저는 옆에 가게를 하기로요. 네가 결국은 사고를 치는구나. 저희가 얼른 돈 모아서 나가야 아버님 어머님도 편하시죠. 그렇다고 애들도 아직 어린데 또 고기를 팔러 나가겠다고? 배운 게 그것뿐인데 어쩌겠어요. 어머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아이고, 저것저것 뚫린 입으로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아들이 셋씩이나 있었으니 앞으로 아들 셋 다 장가 보내려면 남편이 혼자 열심히 벌어봐야 턱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장사는 제법 잘 됐습니다. 아버지야 몇십 년 된 고기 정육 장인이셨으니 고기 맛이야 웬만한 식당에서 따라올 수 없었죠. 금방 동네에 입소문이 나서 정육점도 잘 되고 고깃집까지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중에는 정년퇴직한 남편도 가게에 나와서 아버지한테 고기 자르는 기술을 배웠다니까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어쩌겠어요. 옛날에나 백정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를 하셨지. 지금이야 제가 번 돈으로 시부모님께도 생활비도 드리고 있으니 이제는 좋다 싫다 간섭하실 수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새 아버지도 연세가 드셨고 몸도 많이 쇠약해지셔서 더 이상 일을 하기에는 무리셨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은 남편이 물려받고 식당 크기를 늘려서 서울 외곽에 건물 하나를 통째로 지어 고깃집을 오픈했습니다. 대출을 좀 받기야 했지만 가게 크기가 늘어났으니 분명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또 낸다고? 또 내는 건 아니고 자리가 너무 좁아서 큰 데로 이전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주 돈을 긁어 모으는구나. 긁어 모아. 들으셨죠? 돈이 좋긴 좋습니다. 백정집 딸내미가 이제는 우리 며느리가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어딜 가나 당신의 아들보다 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이며 외지에서도 저희 고기를 먹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작은 정육점 하나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아버지의 공이었죠.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젊음도 어느새 다 시들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몸이 쇠약해지시다 못해 치매 증상이 있으셨어요. 치매에 걸리셔도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어머니를 찾으시더군요. 저야 당연히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지만 이미 저희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으니 그 또한 제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요양원에 모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저도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보다 제 부모보다 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더군요. 아들이라고 셋이나 있으면 뭐랍니까? 하나도 멀쩡한 놈이 없는걸요.
어떻게 된 게 새놈 다 공부에는 영 재능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제 밑에서 일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게를 물려주겠다고도 했는데 어느 놈 하나 덥석 나서는 놈이 없더군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던 큰아들 놈이 뜬금없이 제게 도와달라며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그 길로 아들네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들네 집 세간살이에 빨간 딱지가 온통 붙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태어난 제 손주 녀석의 아기 침대에까지도 말이죠. 알고 보니 큰아들은 큰며느리도 모르게 자기 멋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다 받아서 아는 사람 소개로 비철 가게를 넘겨받아 해보겠다고 나섰답니다. 비철의 비자도 모르던 놈이 무턱대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으니 이게 잘 될 리가 없었죠. 거기다가 전에 넘긴 사람이 거래처에 미납해둔 결제 금액까지 제 아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았더군요. 분명히 되는 장사라고 해서 시작하긴 했는데 어느새 퇴직금은 물론이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것저것 메꾸기만 하다 보니 어느새 다 날려먹고 나중에는 빚은 빚대로 쌓이고 장사도 안 돼서 결국 미납금을 해결하지 못해 부도를 맞았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한 거야? 나한테라도 진작 말을 했어야지.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죠. 대충 얘기만 들어봐도 그놈이 제 아들에게 다 덤탱이를 씌울 작정을 하고 넘긴 것이었는데 멍청한 제 아들 녀석은 그것도 모르고 된통 넘어가 버린 것이었죠. 제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장사만 하느라 애들 챙길 여력이 없었으니 애들을 도통 살뜰히 챙기지 못해서 이런 사달이 났다 싶어 속상하더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네가 해결하긴 뭘 해결해.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고집 피우는 아들놈의 모습이 저는 아주 답답했습니다. 하기야 저렇게 앞뒤 꽉 막혀 세상 물정 모르는 녀석이니 그런 사기나 당했겠지만요. 이미 벌어진 일 우선 수습이 먼저였으니 제가 도와줘야겠다 싶어 돈부터 구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제 아들과 더는 못 살겠다며 이제 막 돌을 넘긴 손주를 데리고 이혼하겠다고 친정으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 아들을 잘못 키운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큰아들을 데리고 창피를 무릅쓰고 사돈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어린 피덩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면 어떡해. 그럼 온통 빨간 닥지 붙은 그 집에서 애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건데 이런 일 가지고 이혼이라니. 어머니는 돈 때문에 고생 안 해보셔서 그래요. 매일매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려 보세요. 그런 소리가 나오나.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상하기야 했지만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으니 제가 참고 넘어갔습니다. 결혼 때까지만 해도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아내와 상의 한마디 없이 제멋대로 그만두고 뜬금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이가 없는데 부도라니요. 며느리가 화가 날만 했죠. 하지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손주 녀석을 두고 이혼하겠다는 며느리를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빚도 다 갚아주고 새 집도 구해줄 테니까 이번만 참고 돌아와라. 이 시애미가 이렇게 빈다. 빌어. 저는 정말 무릎만 안 꿇었지 큰며느리 앞에서 손을 빌다시피 했습니다. 사업까지 망해먹은 아들놈을 졸지에 자식도 뺏긴 이혼남으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말이 통했는지 며느리가 그렇게 하겠다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어머님이 증인이세요. 다시 한번 사업하겠다고 나서면 그때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이혼이라고요. 그렇게 제 아들놈은 다신 사업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놈 잘못 키워서 제가 참 별의 별꼴을 다 본다 싶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날 이후 둘이 싸우기만 해도 툭하면 큰아들을 제 집으로 보냈어요. 큰아들은 그냥 부부싸움 좀 해서 쫓겨난 것처럼 말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언제든지 제 아들과 이혼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어요. 분명 장가를 보냈는데도 제가 아직 아들의 보호자인 것 같았죠. 아들들이 좀 모자라면 며느리들이라도 좀 야물딱지면 좋으련만 둘째는 첫째보다 더했습니다. 직업도 없는 제 둘째 아들놈을 도대체 뭘 보고 결혼을 하겠다고 따라왔나 싶었더니 그 여자애네 집이 좀 사는 집안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지방 어디에서 크게 호텔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서 착실하게 착한 남자 만나 결혼만 하면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게 주겠다고 하셨다네요. 저도 남편도 둘째 아들에게는 별 기대가 없었기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잘 살면 좋겠다 싶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둘째까지 결혼을 시키고 나니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더군요. 동서, 지금 몇 시야? 어머님도 저 연세에 가게 일까지 하고 오셔서 전 부치시는데 꼭 일 다 끝나서 와야겠어? 차가 밀렸다니까요. 그럼 일찍 출발했어야지. 다 바쁜데 전을 꼭 집에서 직접 해야 돼요? 어머님, 내년부터는 그냥 제가 주문할게요. 네? 저는 결혼하고 내내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면서 음식 상사까지 하는 형편이었으니 명절날 음식을 사서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어른이라고는 저희 부부뿐이었으니까 사실 음식을 하든 사 먹든 크게 상관은 없었지요. 그래도 제사까지는 아니어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추도식이라도 올리는 자리였으니 전만이라도 좀 붙이자 싶어서 명절만큼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들어와 큰며느리와 함께 전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의 친정은 명절날 음식 같은 걸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항상 명절이면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갔답니다. 내일도 여행 간다고 아침에 쏙 가버릴 거면서 이 시간에 오는 건 진짜 양심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어머님? 형님은 말을 꼭 그렇게 하시더라. 여자는 결혼하면 항상 시댁에만 맞춰야 돼요? 집마다 다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 이 시어미가 옛날 사람이라서 너희 힘든 건 생각 못했다. 괜히 우리 큰며느리만 너무 고생시켰어. 우리도 내년부터는 여행을 가던지 맛있는 거 사다 먹자. 거기다 둘째 며느리는 용돈을 줘도 꼭 큰며느리 앞에서 주더라고요. 제가 항상 됐다고 해도 꼭 그러니 제가 아주 중간에서 난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큰며느리 눈치가 보였죠. 그리고 명절날 집에서 자고 갈 때마다 가끔 제가 지나가다 들으면 큰며느리도 속상한지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기도 하더군요. 동서 진짜 재수없어. 친정에 돈 좀 있다고 아주 제멋대로야. 거기다 더 싫은 건 어머님도 동서한테 뭐라고 안 하신다니까?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는 발차기를 붕붕 차며 날아다니고 시장에서 일할 때에는 억센 아주머니들에게도 지지 않고 고기를 팔던 제 성질이 이제는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예전 성질 같으면 어디 뒤에서 시어머니 흉을 보냐며 벌써 소리라도 한번 질렀을 텐데 말이죠. 아들놈들이라고는 하나같이 다 별 볼 리 없으니 저는 알아서 며느리 눈치를 보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좀 어떠냐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놈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만나던 여자친구와 10년을 넘게 연애하면서도 결혼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래도 만난 세월이 있으니 막내 아들 내외만이라도 사이좋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둘 다 자리를 못 잡은 상태라 이제라도 제 가게에 와서 일을 좀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모처럼 희소식이었죠. 안 그래도 남편이 작년부터 당뇨가 심해져서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가게에도 나오기 힘들 정도로요. 시아버님도 당뇨 합병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저는 아무래도 남편이 걱정돼 제가 곁에서 챙겨주고 관리도 해주어야 하는데 가게 일로 바쁘니 쉽지 않았었죠. 그런데 막내 내외처럼 젊은 아이들이 일을 배워 가게를 맡아주겠다고 한다면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셋째 내외는 친구처럼 티격태격 하면서도 별 문제 없이 가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와 함께 오래 일했던 직원들 말로는 제가 남편 일로 자리를 비우면 모든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났답니다. 그리고 주말 저녁이면 친구들까지 가게로 불려들어 일은 뒷전이고 아예 테이블에 눌러앉아 술을 마시는 일도 잦았다고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야 그래도 막내 아들이 좀 더 싹싹하고 일머리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놈이 그놈이었나 봅니다. 일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꾀를 피운다뇨. 제가 모든 걸 너무 쉽게 내어준 탓일까요? 요즘 애들은 정말 근성도 부족하고 열정도 없고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놈 하나 믿을 만한 놈이 없는데 저는 어느새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제 편이었던 남편마저 70을 넘기지 못하고 저만 두고 떠나버렸죠. 당시에 90을 넘기신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셨는데 애석하게도 제 남편이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 헛헛한 마음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왜 자식들도 내팽개치고 식음을 전폐한 채 몸져 누워 계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자식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더군요. 아들 중 누구 하나 제 마음을 알아줄 것 같지 않아서요. 마음이 답답해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죽기 전에 함께 찾아왔을 때는 아버지도 반가워하시면서 활짝 웃으시기도 했는데 이제는 저를 보고도 휠체어에 멍하니 앉아만 계시더군요. 그 건강하고 활기찼던 분이 한순간에 제 몸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진짜 이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 상실감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하더군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가게에 나가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았고 일도 하기 싫었습니다. 곡이라면 아주 진저리가 처질 만큼요. 그리고 이 큰 가게를 앞으로 제가 아니면 누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할 정도였죠.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도 하나도 입에 당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남편이 죽고 몇 달 새에 몸무게가 부쩍 줄었더라고요. 노년 우울증이세요? 네? 우울증이요? 아무래도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무래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아 몸 전체를 이것저것 검사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없는데 저라도 건강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제가 우울증이라네요. 노화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분들하고 상의하셔서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분들을 만나신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요. 그 흔한 사춘기, 갱년기 한 번 없이 70평생을 살아온 제게 우울증이라뇨. 아이를 낳고 시부모님의 온갖 구박을 받을 때도 잘 버텼던 저였기에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마당에 마침 곧 있으면 제 생일이 다가오더라고요. 거기다 올해가 제 칠순이었죠.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도 뭔가 기분 전환이 될 만한 일을 만들고 싶었고 자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 칠순 생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옛날처럼 꼭 잔치는 아니어도 가까운 사람들만 모아놓고 생일 파티를 하는 게 멋있고 부러워 보였다고. 저도 가까운 친구들만 몇 초대해서 밥이나 먹었으면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큰며느리가 대뜸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하냐며 면박을 주더라고요. 저는 잔치가 아니라 그냥 가까운 사람들하고 밥 한 끼 먹자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초대받은 사람은 부담될 수 있다면서 자꾸만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큰며느리의 말에 제가 시무룩해진 걸 큰아들이 느꼈는지 그럼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자고 먼저 얘기를 꺼내주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비행기도 한번 못 타봤으니 제주도나 가자면서요. 그런데 또 둘째 며느리가 대뜸 바로 저번 주에 친정 식구들과 제주도를 갔다 왔다네요. 그러자 막내 며느리도 기다렸다는 듯 회사 휴가 내기도 힘들다면서 그럼 그냥 주말에 1박 2일로 시원하게 바다나 보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죠. 제 팔자에 비행기가 웬 말입니까? 다 같이 바다 여행이라도 가게 된 것에 만족해야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큰아들에게만이라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심해지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죠. 그런데 늙으면 그런 소리도 자식에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어머니, 되게 티내시는 것 같지 않아? 형님도 느끼셨어요? 무슨 노년 우울증이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저렇게 아픈 신용을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괜히 아들한테까지 얘기하셔서 저희 신랑이 자꾸 요즘에 어머니한테 좀 잘하라고 잔소리까지 한다니까요. 며느리가 딸도 아닌데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해. 아들들이 잘해야지. 며느리들끼리 작은 방에 모여서 뭘 그렇게 쑥덕거리는가 싶어 저는 슬쩍 화장실을 가면서 문 앞을 서성거렸는데 저런 소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만 아주 시어머니 흉을 볼 때에는 저런 우애 좋은 동서지간이 없었어요. 본인들도 다 저와 같은 여자이고 나중에 겪을 수도 있는 일인데 어쩜 저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할까 싶더군요. 저는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 싶어서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칠순이라고 같이 여행이라도 가주는 게 어딥니까? 명색이 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는 여행이니만큼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나 스스로만 생각하며 즐기다 와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워낙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다 보니 출발하기도 전부터 신이 나서 옷도 사고 좋은 운동화도 샀습니다. 기껏 자식들이 큰맘 먹고 데리고 갔는데 힘들다면서 걷기 싫다고 징징대면
젊은 애들이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니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닷바람도 참 좋더라고요. 몇 년 만에 바닷가에 온 건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전에 왔을 땐 못 봤던 게 바다 위로 대롱대롱 돌아다니더군요. 저는 뭔가 싶어서 아들에게 물었는데 해상 케이블카라고 하대요. 큰아들도 재밌어 보였는지 타러 가자고 하길래 저도 좋다고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남편 말이라면 무조건 잔소리부터 하고 보는 큰며느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바로 사람도 너무 많고 줄도 많이 서야 한다면서 제가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리더군요. 그런데 저는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기다려도 괜찮으니 타러 가자고 했죠. 아이고, 우리 어머님 또 장남이 타고 싶다고 하시니까 괜히 그러시네. 그거 엄청 높아요. 현기증 나요. 나 이래봬도 옛날에 태권도 했던 사람이야. 아휴, 어머님, 또 옛날 얘기. 어머니, 그냥 우리 저기 시장 가요. 거기 맛있는 거 엄청 많아요. 내가 평생을 시장에서 일을 했는데 시장을 뭐하러 구경해. 나 케이블카 탄다니까? 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쭉 내려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언제 케이블카 같은 걸 타보겠어요. 제가 아무리 늙었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하루 종일 손님들 고기도 굽고 카운터에 서서 계산도 받던 사람인데 역시나 자식들이라고 많아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군요. 평소에는 제가 혼자서 다 잘한다고 신경도 안 쓰더니만 막상 놀러오니 또 늙은이 취급을 하더군요. 어차피 자식들한테 대접도 못 받는 신세인데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싶었습니다.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 타본 테이블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고집 피우길 잘했다 싶을 정도로요. 70평생 살면서 왜 진작 이런 것도 한번 안 타봤을까 후회가 되더군요. 너희 아버지도 타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 보고 싶으시구나. 암튼 금술도 좋아. 부부금술이 좋으면 한 분 돌아가시고 금방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뭐야? 그 말은 나더러 네 시아비 따라가라는 말이냐? 어머님은 설마 제가 그런 뜻으로 말했겠어요? 그냥 어디서 들은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한 건데 우리 어머님 오늘 되게 예민하시다. 우리 엄마 배고파서 그래. 빨리 저녁 먹고 숙소로 들어가자. 둘째 아들 말대로 제가 배가 고파서 예민했던 걸까요?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다 함께 여행을 한 것은 처음이라 저는 뭐든지 다 신기하고 재미있었는데 왜 자꾸만 며느리들 말이 배배 꼬여서 들리는 걸까요? 이것도 다 우울증 초기 증상일 뿐일까요? 제가 피곤해 보였는지 아들들이 곁으로 다가와서 제게 뭐가 먹고 싶냐고들 묻더군요. 그래서 그냥 가게 아줌마들이 강원도는 홍게라고 꼭 먹어보라고 했다고 그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가 어딜 여행을 다녀봤어야 뭐가 맛있는 줄 알 텐데 아는 것도 없으니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이었죠. 그랬더니 아들들이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주변에 홍게 맛집을 찾아본다며 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배가 고파서 예민했던 게 맞나 봅니다. 아들들이 검색해 찾은 홍게집에서 배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배불리 먹고 나니 모든 서운함들이 금세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아이들이 야식으로 먹을 간식거리를 산다며 차를 타고 잠깐 시장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저는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와,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다. 동서들도 고생했어.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케이블카 타시겠다고 고집 피우시는데
멘탈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우울증 맞아요? 치매 초기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차 뒷자리에서 잠이 든 제가 깬 것도 모르고 며느리들은 차 바로 옆에 서서 자기들 셋이 또 제 흉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들은 또 다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자는 척하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제가 뭘 했다고 치매 이야기까지 한답니까? 막내 며느리야 나이도 어리고 뭘 모른다고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큰 며느리는 한술 더 뜨더군요. 제가 홍게를 먹고 싶다고 한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노인네라도 가게 하는 양반이면 홍게가 얼마나 비싼지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딱 기다렸다는 듯이 홍게가 먹고 싶다고 말하니? 아버님 계실 때는 안 그러시더니 혼자 되시니까 아들들한테 은근 어리광 피우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완전 얄밉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그래? 너희가 보기엔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고 얄미웠니?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대로 막내 며느리의 엉덩이를 뒷좌석 문으로 세게 밀고 나가 소리를 대차게 질러버렸습니다. 제 힘에 젊은 막내 며느리가 그대로 고꾸라져 넘어지더군요. 그리고 순간 며느리들은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듯한 얼굴로 놀라서 금방이라도 눈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며느리들이 제 흉을 보는 거야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처음으로 자식, 며느리까지 모두 다 함께 온 첫 여행인데 이런 기분 좋은 날마저 제가 그렇게 미워 죽겠다는 듯 떠드는 소리들은 듣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치매 초기? 이것들이 진짜 어디 한번 치매 걸린 노인네처럼 해볼까? 그동안 50년 동안 참고 참아왔던 제 성질머리가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사느라 어깨 한 번 펴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모자란 아들놈들 뒤치다꺼리하며 어떻게든 가정 꾸리고 남들처럼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며느리들 비위까지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네요. 끓어오르는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몽땅 다 집어들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아들 차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차 앞으로 몸을 던지듯 뛰어든 둘째 며느리가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 차 친정 아버지가 사주신 거라면서 얼마짜린 줄 아냐고요. 역시나 끝까지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장에서 장을 잔뜩 봐온 아들들도 제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아주 큰 목소리로 엄마를 외치며 달려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걱정 마. 입 깎어 내가 다 물어주면 그만이야. 어머니, 이 차 1억도 넘는 거예요. 망가지면 부품도 없어서 고치기도 힘들다고요. 1억? 그까짓 거 가지고 너희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 줄 알아? 제 소란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니 큰며느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게 자꾸만 진정하시라고 다그치며 저를 어떻게든 차에 태우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들한테 뭘 얼마나 귀찮게 했다고 아무리 늙고 귀찮아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답니까? 저는 결혼하고 내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도 한 번도 그 앞에서 말대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시대가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탓에 며느리들까지 저를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도 제 흥분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들들이 제 양쪽으로 붙더니 저를 번쩍 들어 후다닥 조용한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단번에 물컵부터 가져와 제 앞에 대령하더니만 진정하시고 통장 얘기는 무슨 말이냐고 묻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든 며느리든 다 똑같은 녀석들이라 머릿속에는 온통 돈뿐이었죠.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아주 이 기회에 이 어리석고 모자란 아들 며느리들을 된통 혼내줘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우선 물을 한 잔 다 마시고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말한 통장이 바로 무엇인지 말이죠. 너희는 관심 없었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많이 힘들었어. 일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우리 가게 건물이랑 땅 내놨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가게를 팔았다고요? 그래서 얼마 받은 건데? 다 정리하고 직원들 월급이랑 퇴직금까지 다 챙겨주고 나니까 딱 통장에 30억이 남네. 30억이라는 말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게 진정하라며 난리였던 며느리들이 금세 자리를 잡고 앉더니 슬슬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 모습이 얄미워 저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원래는 공평하게 10억씩 다 나눠줄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안 되겠어. 생각이 아주 싹 바뀌었다. 그냥 내가 30억 다 쓸 거다. 제 말에 여우 같은 며느리들이 찰싹 다가오더니만 그 큰 돈을 제가 혼자 다 어떻게 쓰냐며 콧소리를 내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평소에는 제 옆자리에 앉는 것도 지들끼리 가위바위보까지 해서 정하던 걸 제가 봤는데 말이죠. 30억을 왜 못 써? 나 당장 내일부터 그 좋다는 크루즈 여행도 가고 비싼 홍게도 매일 먹고 그렇게 멋대로 살 거야. 저는 제 할 말만 뱉어버리고 그 길로 일어나서 가게를 빠져나와 혼자 큰 길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연신 저를 부르며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재빠르게 택시에 올라탔죠. 그리고 곧장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사실 제 통장에 30억이 있다는 얘기는 거짓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가게를 감당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얼마 전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으려고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부동산 말이 잘 받으면 13억에서 15억 정도는 받겠다고 하긴 하더군요. 물론 30억에 반도 미치지 않는 돈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못난이 세 아들 공평하게 나눠주고 앞으로 남은 생은 좀 평안하게 보낼 생각이었는데 며느리들 하는 짓을 보니 정이 아주 뚝 떨어지더군요. 제 돈은 한 푼도 나눠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렇게 다들 잘났는데 저같이 눈치 없고 아들들에게 어리광이나 부리는 시어머니의 도움 따위 필요할 리가 없었죠. 저는 어차피 자식들 도움받을 생각은 추워도 없었으니 앞으로 그냥 남처럼 살렵니다. 물론 저의 30억 발언 이후 아들 며느리 할 것 없이 뭐라도 좀 떨어질까 싶은지 돌아가며 매일같이 제 집에 드나들긴 하더군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큰 며느리인데 앞으로 어머니 누가 모시겠어요. 제가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형님이 어머님을 좋아해요? 와, 설마 돈 30억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나랑 어머니 사이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형님이 매일 저희한테 어머님 험담한 건 잘 알죠. 어머니, 형님 믿으시면 안 돼요. 툭하면 아주버님이랑 이혼할 거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사신다니까요. 이런 내 인연들, 내 집에서 썩 나가! 바로 얼마 전까지
며느리 셋이 쿵짝이 맞아 제 험담을 할 때는 언제고 결국은 또 돈 때문에 쌈박질을 하더군요. 저는 자식이라면 다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다들 쫓아내버렸죠. 성질대로 하고 나니 속은 시원한데 노년 우울증인지 뭔지는 날이 가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더군요. 어떤 날은 그런대로 괜찮다가 또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이대로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저를 알아보시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찾아갔죠. 우리 딸 왔어? 아버지, 나 알아보겠어?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버지의 눈동자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저를 알아보신 거죠. 그 길로 저는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단 하루든 1년이든 제가 함께 지내고 싶어서요. 아버지, 내가 좀 더 빨리 모시지 못해서 미안해. 예전처럼 아버지를 돌보며 곁에서 먹고 말하고 함께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저도 예전의 활력을 다시 찾게 되더군요. 시어머니도 귀찮아하는 며느리들이 어디 치매 걸린 시외조부까지 있는 집에 오고 싶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웬일로 명절에 다들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했고 너희끼리 여행을 가든지 친정을 가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들이 명절 전날부터 다들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뜬금없이 제 남편 제사상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겠다면서요. 자식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이제는 속상한 것도 더 이상 걱정스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 앞에 나타나서 돈이나 좀 받아보겠다고 얍삽하게 굴어대는 자식들을 보고 있자니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아주 배알이 꼴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그럼 어디 한번 상다리가 휘어지게 제사상을 차려보려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차린 며느리에게 다른 며느리보다 1억씩 더 주겠다고 했죠. 나중 일이야 알게 뭡니까? 제가 가는 날까지는 30억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처럼 굴다가 가야겠다 싶더군요. 내가 죽고 나서 30억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저 녀석들 어떤 얼굴을 할까요? 애미가 죽었다고 슬퍼하긴 할까요? 아휴, 이제 와서 알 게 뭔가요? 그때는 저는 어차피 죽고 사라져서 이 세상에 없을 텐데 말이죠.